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휴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집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진료를 마치고 토요일 진료를 안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터키로 한 10일 정도 나갔다 올 생각이고요. 터키에는 제가 그동안 치료해줬던 선교사님이 계셔서 가서 좀 몸 상태도 좀 체크해드리고 또 그동안에 가고 싶었던 선교지도 좀 방문을 해서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좀 쉬면서 저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은 한 2, 3주 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그 여행 가기 전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은 마지막 댓글 리뷰하고 오전 전반기 2022년 전반기 유튜브 영상 작업은 마감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이고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 TV에서도 글루타치온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좀 더 과대하게 광고하거나 또는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질문을 보면은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생산되는 성분으로 알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섞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글루타치온이니까 글라이신,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죠. 근데 글루타치온을 영양제로 장기간 먹게 된다면 체내 글루타치온 생산 기능이 감퇴되지는 않을까요? 그 이유를 듣는 게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면 고환이 축소되거나 인슐린 약을 계속 처방받으니까 당뇨가 완치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인슐린을 치료한다고 해서 당뇨가 완치가 안 된다는 표현은 옳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슐린 투여 자체가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투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투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내에서 췌장이 뭐 수술을 통해서 없어졌거나 또는 췌장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당뇨 전체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조절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아나볼릭 호르몬이 해당이 되는데 얘를 외부에서 계속 넣어주게 되면 얘를 만드는 기관 자체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설명이 어느 정도는 돼요. 이거는 이해되지만 영양소잖아요. 글루타민은 아미노산 세 가지가 합쳐서 만드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을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깥에서 넣어줬다고 그 기능이 떨어졌다고 설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저는 주는 편이거든요. 글루타치온이 저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근데 건강한 사람들한테 글루타치온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꼭 저 권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능에 관심이 생겨서 선생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을 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비타민 D는 자연식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선조들로부터 현대인까지 모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선조와 현대인이 모두가 영양학에 맞게 진화되지 못했다는 결론인가요? 그리고 적정 비타민 D는 어떻게 얻는 값인가요? 인류의 과거 데이터와 완전히 상이한 영양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이 설명이 맞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똑같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예전 같은 삶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살고 뭘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던 시대들이 과거 시대였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이나 논에 들어가서 열심히 햇볕을 봐가면서 일을 했죠. 얼굴이 까맣게 탈 정도로 이렇게 햇볕에 노출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셨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저만 해도 아침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요. 해 질 때쯤 퇴근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실내에만 있죠.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아침 일찍 갔다가 뭐 학교에서 1시간 정도 체육시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죠.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실내에서 공부하죠. 회사원들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회사 실내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점심시간 때 점심 밥 먹으러 갈 때 살짝 쏘이거나 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얼굴에 이제 기미가 생긴다고 해서 커버를 많이 하고 다니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햇빛 자체가 노출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안에는 제가 얘기했던 표고 버섯 같은 경우는 햇볕에 말렸을 때 상당한 양의 많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곡물들이라든지 재배했던 것들을 뭐 우리가 햇볕을 직접 쏘여서 뭔가 말려서 뭘 하는 작업들을 꽤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 식단에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 먹어보기가 쉽지 않고요. 햇볕을 쏘일 때도 직사광선으로 바로 햇볕에 쏘여져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피부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차광되지 않은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 자체도 비타민 D를 거의 못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난 비타민 D 합성해야지 하면서 바깥에는 큰 통창 유리가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쏘이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자연적인 광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투과를 했을 때만 제대로 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삶 자체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변했죠. 그게 메인이죠. 그거를 갖다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사원들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바깥에 나가서 햇빛 쏘이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넣어주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아주 오정원 님인데 이분이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의사선생님들도 이 차이를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토탈 IgG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IgG4를 하는 게 맞나요? 일반인들이 IgG가 뭔지도 모르겠고 IgG4도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게 맞냐라고 질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처방하거나 검사를 하시는 의사선생님들 중에는 이 고민을 하는 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초창기 때는 이거 가지고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둘 다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결론만 팩트만 얘기해 드리면은 면역 글로불린 중에서 IgG4가 있다는 얘기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G1이 있고 G2가 있고 G3가 있고 G4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뒤에 있는 숫자를 빼고 IgG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토탈 IgG를 의미하는 거고요. G4는 그 중에서 서브타입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타입별로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토탈 IgG 중에서 G4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4에서 7%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10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IgG4를 검사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결과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G4만 한다면은 훨씬 더 적은 양, 10분의 1 정도의 양만 측정하겠죠. 그러면 좀 더 특화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크겠고요. 그러면 G1부터 G3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은 첫 번째는 보체 면역 활성화를 볼 때도 보고요. 두 번째는 감염 있죠.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균에 감염됐을 때 생기는 면역 반응 중에서의 면역 글로불린 IgG를 볼 때는 1, 2, 3 쪽을 보게 되고요. 4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연성 면역 알러지 반응에 관련된 기량항체 정도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특화됐기 때문에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 G 전체 토탈 IgG를 보는 분은 뭐냐면은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가 네거티브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를 훨씬 더 선호하게 돼요. 이상한 심리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돈을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이나 심리적으로. 근데 네거티브도 그 자체로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건데 마치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뭔가 있게 나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의사들이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G4에서는 네거티브지만 토탈 IgG를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토탈 IgG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는 표현보다는 이걸 어떻게 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개념으로 토탈 IgG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로 보는 환자의 어떤 개념은 이뮨 컴플렉스 개념, 면역 복합체의 개념으로서 얘가 우리 몸에서 면역 교란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을 일으킨다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IgG4가 좀 더 스페시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검사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분은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김희영 님이 성인 ADHD도 기능약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라는 의미로 환자들이 자꾸 물어보시면은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완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아무도 개런티 할 수는 없고요. ADHD가 생기는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ADHD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아이들 소아한테서의 ADHD는 흔하지만 성인 ADHD를 본다는 거는 제가 20년 개원을 하면서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받았다는 게 정확한 진단인지를 일단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ADHD 증상들을 그 성인이 갖고 있다라는 걸로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또 독특하게 이 환자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로 나온 증상인 ADHD 증상을 치료할 수 있냐라고 설명한다면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증상이 어떤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는 어떤 그런 확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건 당연한데 제 경험상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질환조차도 치료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드리다 보면은 내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영양 공급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대사가 좋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 증상들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를 대부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능학적인 접근을 하실 때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병원에 전화해서는 대뜸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들이 간호사들한테 교육할 때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세 번째 파트에 올렸는데 고지혈증이 유전력으로 고딩 때도 수치가 높았는데 남편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유전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경우에는 영양제로 좋아질 수 있나요? 일단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어요. 유전적인 어떤 가계도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더 크고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콜레스테롤 밸런스가 잘 맞아질 수 있게끔 식단 관리하시고 영양제 관리를 해서 내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도와준다는 의미가 더 큰 거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다른 원인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 있을 때 얘를 해결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얘를 해결하지 않아서 계속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인식할 때는 병원에서도 계속 높게 나오니까 뭐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흘려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없다면은 더 기능학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왜 내가 콜레스테롤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금속 9번째 파트인데 DMSA를 사려고 사이트에 주문하려고 할 때 치아 아말감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정보가 있던데 중금속 해독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본 적은 없는 정보고 제가 올린 영상에도 그런 내용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딴 데서 자꾸 이상한 정보를 듣고서는 질문하시는데, 제가 올렸던 여러 가지 중금속 관련된 파트들을 다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수온에는 특히 유기수온과 무기수온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금속수온은 거의 노출되기 쉽지 않으니까 그건 제외를 하고요. 그럼 유기수온 쪽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라든지 해산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기수온 같은 경우가 이제 한약재라든지 아말감, 치과 아말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구별을 해서 치료한다면은 유기수온 쪽은 DMSA가 좀 더 특화되어 있고 무기수온 쪽은 DMPS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하나를 골라서 먹어야 된다면은 저는 DMSA를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국내에서 수온을 제대로 뺄 수 있는 영양제가 개발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찍은 거고, 최근 들어서는 메탈로치오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개발된 게 있어서 그거를 꾸준하게 드셔주시면은
전반적인 수분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이 영양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임상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환자에 오시면은 저는 주로 메탈로치오닌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DMSA나 DMPS는 구하기도 지금 쉽지 않고 복용하실 때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추천을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미 구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영상 올린 거 보시고서 그렇게 복용하시면서 근처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시면서 관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리뷰는 여기까지 마감할 것 같고요. 개원해서 지금까지 거의 22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너무 강해서 요번에 일단 터키 10일간 좀 갔다 오고 나서 좀 더 재충전한 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번아웃이 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마다 조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인생을 바로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항로를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갖고요. 터키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